자, 시험기간 마지막 2차 지필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범위 엄청 많죠? 무려 6쪽입니다. 이 6쪽을 모두 소화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국내외 정치예요.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할 당시에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세도 정치가 판을 치고 있어서 안동 김씨 세력이 판을 치고 있어서 국내가 아주 어지러운 상황이었고, 국외에서는 이양선이 출몰을 해가지고 조선의 개항을 촉구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이 즉위를 했죠. 흥선대원군은 누구예요? 고종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라고 해서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원래 이하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뒷방에 있었던 왕족이 왕이 되고 왕권을 갖고 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일단 제일 처음 세도 정치가의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해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요. 그 다음에 안동 김씨 세력의 가장 강력한 정치기구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호포제, 각 집마다 포를 걷는 거고요. 사창제, 개인적인 창고를 만들어서 이거는 사채업자인 거예요. 사채업자들을 만드는 거죠. 왜? 국내 국가가 빌려주는 게 너무 이자율이 세니까 아예 민간에다가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원납전이나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죠. 국외에서 이양선이 출몰하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은 러시아가 자꾸 내려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프랑스랑 교섭을 해요. 하지만 프랑스랑 잘 교섭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유생들이 천주교를 금지하자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신부들을 처형하고 프랑스 신부들과 많은 신자들을 처형하는 병인 박해를 일으킵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신부들이 많이 처형된 것을 빌미로 강화도로 침략을 했고요. 근데 이 침략을 양원수 부대가 잘 막아냈죠. 하지만 물러가면서 외교장국의 보물을 약탈해가는 사건,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1866년에 배용인 양요가 일어나고요. 1868년에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 상인인데 오페르트가 통상 요구를 조선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오페르트가 열이 받아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양군의 무덤을 도굴하려다 실패합니다. 아니 왜 남의 무덤을 도굴해? 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선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조상의 시신과 시신을 주고 무역하자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상종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미양요는 1871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동강으로 건너와요. 그러면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터집니다. 난동을 부려서 불에 탄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실로 미국이 강화도를 침략하고요.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군이 광성보에서 격렬히 저항하다가 이제 승리를 하는 것, 승리까지는 아니고 막아냅니다. 그래서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지는 거죠. 어떻게? 척화, 서양 세력과 싸우자, 주전, 전쟁,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척화주전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변합니다. 제일 먼저 왜 변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흥선대원군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점차 어느 쪽으로 가냐면 개항을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산에 2개 항구를 열기로 했고 치외법권이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뭐가 불포함되는 거예요? 최애국 대우는 없어요. 최애국 대우는 언제 들어와야 있어요? 조미수 통상조약, 미국과의 조약 때 최애국 대우가 보장이 됩니다.
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곡식을 무제한 유출합니다. 막 유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나중에 후에 아주 나중에 방공령이 들어간 조항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언제? 1882년에.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관세가 아예 부과가 되지 않아요. 관세를 매길 수 없게 합니다. 이 관세를 맺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배경은요, 일본으로 파견 갔던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고요.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미국과 연합을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치외법권과 새롭게 등장하는 최혜국 대우가 있는 거죠. 강화도 조약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다 없다? 없다. 조미 수호통상조약에서 처음 했다. 라는 거. 미국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관세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서 일본과 조약을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걸 잘 비교해 보세요. 강화도 조약에는 치외법권과 해안측량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최혜국 대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너무 강조했나요? 자, 강화도 조약을 맺은 다음에 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개화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처음에 설치한 건 통리 기무 아문입니다. 이거는 모든 개화 정책의 총괄을 맡고 있는 겁니다. 통리 기무 아문. 그리고 별기군을 조직하고요. 새로운 신식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나라에 영선사를 보내고 일본에 수신사를 보내고 미국에 보빙사를 보내서 이들로 하여금 청나라에서는 무기제조와 군사훈련법을,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개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게 됩니다. 특이한 건 미국까지 갔다라는 거죠. 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가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개화 정책을 실시하는데 당연히 불만 세력이 있겠죠.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구식 군인들이 불만을 갖게 돼요. 왜? 별기군보다 낮은 배우들. 별기군은 누구예요? 신식 군인들. 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난이 일어나고요. 이 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식군인들의 지지를 받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으로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은 들어오자마자 개화 정책을 중단시킵니다. 통리 기무하문을 폐지하고요. 별기군을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니까 정부, 그러니까 고종은요,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군대를 파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청나라는 이 밀란이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밀란이 이모군란이에요. 이것에 책임을 묻는다며 누구를 납치해 가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는 거죠.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해 갑니다. 그러면서 개화의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청나라가 들어왔잖아요. 군대를 파견해서. 그래서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요.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주둔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일본은요, 일본에게도 배상금을 지불을 해요. 왜? 이때 일본 군인들이, 그 구식 군인들이 일본의 교관을 죽이고 그 공사관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일본 군대도 주둔하는 걸 허용합니다. 왜? 일본인들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재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배상금 지불이나 이런 것들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자, 이렇게 개화 정책과 개항에 있어서 반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위정척사라고 했습니다. 위정척사란 유생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정통 질서를 지키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운동입니다. 18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사건이 다르게 일어납니다. 60년대에는 통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통상 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당연히 흥선대원군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통상 요구하는 서양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을 주장하는 척화주전론을 주장합니다. 1870년에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무렵부터 개항 반대 운동을 합니다. 개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익현을 비롯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본과 서양은 같다. 일본이랑 개항을 하나 서양이랑 개항을 하나 개항은 매한가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개화 정책의 추진을 반대하는 거죠. 개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개화 정책에서 들어온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이에 반발을 해서 영남지방의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러한 상소문을 올려서 반대하는 걸 상소운동이라고 해요. 상소운동을 벌여서 반대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항의 아니고요. 항일 의병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항일 의병투쟁. 자, 갑신정변은 뭐냐? 갑신정변은 청나라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서 개화 정책이 늦어. 청나라가 같이 늦어. 그리고 청나라의 좌지우지대 이런 것들에 불만을 품은 급진 개화파들이 이 젊은이들이에요.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언제? 우정총국의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14개조의 정강을 발표하죠. 이 14개조의 정강 내용은 청에 대한 사회대 폐지, 왜? 청의 간섭이 불만이었으니까, 문벌 폐지, 인민의 평등, 조세제도의 개혁 등의 개혁 정강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도와주기로 했던 일본군이 철수를 하면서 개혁은 3일 만에 끝나 3일천하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 갑신정변의 결과 1884년 이후에 한반도는 열강에게 둘러싸입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른데요. 일본은 한성조약을 맺어서 지들이 도와주기로 해놓고서 안 도와줬지만 정변 때 공사관이 불탄 것을 구실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고요. 일본과 청나라가 텐진 조약을 맺어서 군대를 철수하고 이후 조선의 군대를 보낼 때 서로 알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텐진 조약이고요. 청나라는 텐진 조약과 함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심화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조선이 자신들의 속국인 것처럼 굴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조선이 청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랑 접근을 합니다. 왜? 청과 러시아가 대립 관계이니까 러시아와 접근을 하면서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조선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어떤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영국인데요. 영국은 러시아랑 대립 관계였어요. 근데 조선이 러시아랑 비밀협약을 맺은다는 소문이 퍼지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에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거문도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각각 어느 나라와의 일인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조선을 어떻게 하자. 유기준과 부들러 같은 사람들은요. 아예 조선을 중립화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지만 실현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조선의 중립화론. 자, 백성들도 개화 정책에 맞서서 요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
첫 번째, 동학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와 다르게 서학, 동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천주교와 같이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조 최재우가 억울한 누명이 쓰여서 죽었으니까 이 누명을 벗겨줄 것과 그동안의 동학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교조 신원 운동을 하다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불만이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 고부 지역에서는요, 군수 조병갑의 횡포로 농민들이 관할을 습격하면서 고부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를 계기로 동학 농민 1차 봉기가 일어나는데 1차 봉기 때 백산에서 집결을 해서 백산에서 무장 봉기를 하는 거죠. 백산 집결과 백산 무장 봉기. 여기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시작됩니다. 1차 동학 농민 운동. 그리고 백산 집결 다음에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물리치고 여기에서 전주성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조선 정부는 농민군한테 진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합니다. 원군은 도와주는 군대예요. 근데 청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하니까 일본군도 텐진 조약 때 뭐 하기로 했어? 군대를 철수하고 조선에 군대를 보낼 때 서로 알리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일본군도 출병을 하는 겁니다. 청나라랑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군사적 충돌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농민군과 정부군이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화약, 화해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개혁을 약속받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개혁하겠어. 그래, 우리가 너네 이렇게 개혁해줄게 라고 개혁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 개혁을 실행시킬 수 있는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중요하겠죠. 왜? 농민군의 의도가 들어갔고 농민군의 개혁을 실시하는 자치기구니까요. 그래서 이곳에서 치안을 유지하고요.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신분차별 폐지에 대한 개혁안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립니다. 왜? 청군이 들어와서 청군이 판을 치면 안 되니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조선한테 개혁을 요구합니다. 니네가 내정개혁을 안 하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간섭할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내정개혁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청일전쟁.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반발을 해서 농민이 2차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시 봉기를 하는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서울로 진격하는 중에 우금치, 여기는 공주 지역이에요. 충청남도 공주의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은 열세죠. 그러니까 무기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한 농민군이 지게 됩니다. 어쨌든 일본은 이후에 청일전쟁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일본이 요구하는 개혁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돼서 갑오을미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갑오을미 개혁은 어느 측면에서는 자주적이고 어느 측면에서는 일본에 의지하는 면을 보여요. 일단 갑오개혁 1차 때 군국 기무처를 설치를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하고 이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왕권을 제한시키고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제도, 이게 중요해요.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 더 이상 노비나 양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신분제 폐지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과부가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하고요. 홍범 14조를 반포를 하는 건데요. 이건 고종이 반포를 합니다. 뭐라고?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요.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홍범 14조. 자, 을미개혁은 이렇게 갑오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였다고 했죠. 근데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러시아를 끌어들인 세력이 명성황후다 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영향력을 되찾으면서 일본이 되찾으면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태양력,
우편 업무 종두법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뭐에 불만을 갖는다고요? 단발령에 불만을 갖는다고요. 자, 갑오을미개혁의 한계는요. 일단 일본에 의존적이어서 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군사제도는 개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군사제도를 개혁하지 않을까요? 갑오을미개혁 모두 일본에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제도를 개혁해서는 안 돼요. 군사제도가 제대로 되면 자기네들한테 맞서 싸울 수 있으니까 군사제도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혁도 건들지 않아요. 왜? 아무런 이득이 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절대 건들지 않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갑오을미개혁 이후 고종은 강제로 단발령을 하고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러시아 공사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관파천으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권들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권들을 빼앗긴 거를 지키기 위해 독립협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주적인 개혁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계몽을 위해 독립신문을 만들고요. 자유민권, 자유국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중계몽과 개혁운동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토론회와 강연회로 계몽적인 내용과 민중의 정치적인 성장을 주장합니다. 또 만민공동회를 종로에서 개최해서 누구의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요. 국민의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건의하게 되는 거죠. 헌의 6조란 독립협회가 제시한 결의 정치안인데요. 이거는 입헌 군주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다? 그 의정부, 그러니까 관리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에 위협을 느낀 보수세력과 고종이 황국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꾸려서 독립협회를 탄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한제국은 고종이 황제로 등극을 하면서 황제 중심의 국가체제를 밝힙니다. 그게 바로 대한국 국제인 거죠. 대한국 국제는 황제 정권입니다. 황제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무개혁 역시 옛 제도, 그러니까 황제가 있었던 그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 그러니까 새롭게 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조한다라고 해서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광무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의 성격을 구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로 옵니다. 1910년 나라를 잃고 나서 우리나라는 무단통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단통치기에는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됐는데요.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육해군 대장, 다시 얘기하면 무관들이 총독이 됩니다. 행정, 사법, 군사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해서 헌병을 전국에 배치하고 경찰 업무를 하게 하죠. 기존의 신문들은 폐강, 그 다음에 한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즉결처분이라고 해서 재판이 없이 한국인을 징역이나 태형을 가하는 법을 실시하고요. 순종적인 한국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교육을 못하게 위해 사립학교를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1910년대 경제인데요. 토지조사 사업이죠. 토지조사 사업은 근대적인 토지 소유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공평한 세금 부담을 한다는 명분하에 실제로는 식민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한 토지만 소유지로 인정을 하고요. 기간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신고하지 못한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들이 많아졌는데 이 토지들은 조선총독부 소유가 됐고요. 이 조선총독부가 땅을 가지고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팔면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넘겨서 일본인 지주들을 늘어나게 하는 거죠. 결국 일본인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또 회사령이라고 해서 조선총독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한국인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억제하는
무단 통치와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단 통치가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국 뭘 일으킨 거예요? 3.1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3.1운동은 뭐예요? 거국적인, 집단적인 만세운동입니다. 이 만세운동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무단 통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문화 통치로 통치 스타일을 바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그럼 뭐예요? 보통경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신문의 발간을 허용해 주는 거죠. 또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또 문관총독도 임명하겠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문관총독이 임명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문관은 임명된 적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선에서도 일본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문화 통치는 기만적인 거고요. 기만은 속이는 거죠. 한국인을 분열하는 통치였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요, 한국인을 분열시켜서 3.1운동과 같은 운동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친일 지식인과 친일 단체를 지원을 해서, 그래서 여기 정치와 정치를 일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을 합니다. 또 보통 경찰 수를 증가하고요. 경찰서도 증원을 하면서 문화 통치기에 조금 더 촘촘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1920년의 경제 계획은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산미증식 계획의 원인은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도시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도시 인구에 따라서 자신의 농업 생산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쌀값이 폭등을 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쌀값을 안정시켜야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의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는 거죠. 품종을 개량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비료를 공급해서 쌀 생산을 늘리고 증산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목표대로 증산되지는 않았고요. 목표대로 증산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생산량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가져가서 증식은 실패했지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합니다. 산미증식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1930년부터 40년대는요. 일본의 본격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때문에 전쟁 시대의 조선을 조금 더 철저하게 털어가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계기로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전쟁 물자의 효율적 생산과 안전한 수송을 위해 조선을 공업화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공업화를 만들면 전쟁 물자를 더 빠르게 중국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선을 대륙 침략,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북쪽에는 중화공업을, 남쪽에는 경공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해가지고 공출제, 금, 철,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을 약탈하고 식량이나 고철, 녹그릇, 그 다음에 문고리까지 모든 금속을 강제로 걷어가는 걸 공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수탈이 일어나는 거고요.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서 인적 수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한반도 북부나 일본의 광산, 군수공장으로 보내지기도 하고요.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고 또 여성들도 강제로 징용하는 극악무도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 수탈이 이루어지는 게 1930년대, 4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의 1910년대와 20년대, 30년대 민족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요. 국내에서는요. 대한광복회가 조직이 됩니다. 대한광복회는 친일부호, 그러니까 친일부호는 친일파 중에 부자 친일파에게 군자금을 징수하고요. 징수는 뺏은 거죠.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간 군자금은 북쪽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북쪽 지역에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독립군 기지가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로 나뉘어집니다.
서간도의 삼원보에서는요, 신민회의 이회영과 이동영 등이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고요. 이거 잘 연결시키세요. 그 다음에 북간도에서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같은 학교들이 설립되고 북로군청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김좌진 장군이 있다고 했죠.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는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미주라고 하는 건 미국주,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대한인 국민회 등이 조직됩니다. 대한인 국민회. 그래서 광복군, 대한광복군, 대한인국민회, 이거 헷갈리지 말게 하나씩 잘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없다는 잘 외우고 안 외우고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바로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배경은 국외에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 민족의 일은 민족이 알아서 결정한다 라고 하는 민족 자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하면서 우리 식민지도 해방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고종황제가 사망하고 이거에 대한 독살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황제를 죽였다 라고 하면서 이 고종황제의 장례일을 맞춰서 거사가 진행되는 거죠. 3.1운동의 성격으로는요, 만세 시위 자체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절정을 이루고요. 4월 중순이 되면 점차 시들해집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이 탄압을 받거든요. 그리고 경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 인근 도시와 농촌으로 확산이 되고요. 3.1운동 당시 투옥자의 직업 분표를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은 농민이었다. 가장 많이 참여한 계층도 농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가장 많이 참여한 계층이 농민이라고 했어요. 조선엔 누가 제일 많다? 농민이 많기 때문이다. 3.1운동은 평화적인 양상을 보이다가 경찰서나 면사무소 같은 일제기관을 파괴하는 무력적인 저항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향으로 일본의 민족운동과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얘네 우리 따라서 3.1운동인 거야. 오사운동. 그리고 통일적 지도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운동의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삼권 분립을 기초로 둔 민주공화제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연통제 교통국을 설치하였고 독립공채를 발행하였고 해외 각지에서 독립자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연통제와 교통국이 금방 들켜버리고 그 다음에 독립공채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거죠. 초기에는 외교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미국 등의 외교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강대국의 외면으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쨌든 1920년대로 들어오면요. 1920년대는 민족 문화 통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인들의 정치활동이 인정이 되고 정치활동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운동들이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제일 처음엔 실력 양성운동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 펼친 거고요. 실력 양성운동은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는 거죠. 평양을 중심으로 조만식 등이 시작한 운동이고요. 국산품의용, 금주금연, 그 다음에 자급자족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물건을 써서 민족 자본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뒷받침해줄 능력이 부족했고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으로 그 성과를 보지 못합니다. 밀대학 설립운동은 일제의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에 대해서 한국인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대학 설립운동이고요.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와 모금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노동농민운동은 당연히 사회주의 계열에서 하는 거겠죠.
각종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족 독립을 한 걸음 나아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사회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농민운동이고요. 소년운동은 천도교가 소년회를 어린이도 인격이 있다. 형평운동은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타파한다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자,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생각해야 되죠. 자, 이렇게 민족주의가 따로, 사회주의가 따로 하던 운동을 60만세 운동 때 순종의 장래를 맞춰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하나의 만세 시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탄압으로 어쨌든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지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연합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뭐를 창립했다? 신간회를 창립했다. 그래서 신간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과 그 국외까지 지부를 두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정치사회단체로 활동합니다. 이러한 신간회가 광주 지역에서 1929년에 일어난 광주 지역에서의 민족 차별과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학생 시위를 동맹 휴교 방식에서 가두 시위로 발전시키고요. 이 지원으로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신간회가 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겁나 빠르죠? 마지막 1930년대, 20-30년대 국외운동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니까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항일 무장투쟁입니다. 항일 무장투쟁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있다고 했어요. 의열단은 무정부주의를 영향을 받은 김원봉이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서를 활동 지침으로 하여 일본의 수뇌부의 요인과 민족 반역자를 암살하고 일제 통치기관을 파괴하는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 활동이 위축되자 김구가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제의 요인을 암살하고 암살하고 무장투쟁을 하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일을 계기로 3.1운동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1932년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에 중국인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돕는 겁니다. 무장투쟁은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를 시작으로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1920년 10월 청산리 전투가 일어납니다. 김자진과 홍범도가 일본의 2만 병력을 공격한 독립군 사상 최대의 전과를 이룬 청산리 전투고요.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에 보복해서 일본이 간도에 사는 한국인들을 무차별 학살합니다. 1921년. 그리고 자유시로 독립군들이 일제 공격을 피해서 자유시로 갔으나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요. 이들이 어디로 간다? 다시 만주로 돌아와 삼부를 설립한다. 남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그 다음에 북만주의 정의부, 심의부. 그러면 이들이 민족 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으로 축약이 됩니다.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끌었고요. 양세봉이 영릉가와 흥경선 전투에서 대승을 이끌고요.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은 직청천이 대전자령과 쌍성부 전투에서 누구랑 같이 중국과 연합을 해서 1930년대 전투를 시행을 합니다. 자, 1940년대는요.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정식으로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만들고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과 다양한 공동작전을 수행을 하는 거죠. 국내에 진입할 계획도 세웠으나 일본이 조기에 항복을 하면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연합군에 들어왔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점차 건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건국강령으로 삼균주의, 조선의 삼균주의로 건국강령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요. 조선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조직을 하고요. 여운형 등이 만들었고 중앙과 지방에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면서 무엇을 준비한다? 건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건국 이후 1945년 이후 해방 이후의 생활은 우리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만 보면 100점 맞나요? 이거라도 외우면 100점 맞습니다. 뭐 여기에서 조금 선생님 이 문제 여기 문제 프린트에 없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골자는 여기에 있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면 교과서를 참고해서 읽으면 됩니다. 40분에 끝냈어요. 선전했습니다.